하루 만에 금값이 10% 폭락했습니다. 은은요? 30%가 증발했죠. 비트코인도 7만 8천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패닉에 빠진 겁니다. 원인은 단 한 명의 남자, 케빈 워시, 미국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입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할 거라던 예상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장은 지금 긴축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질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35살의 청년이 미국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가 됩니다. 케빈 워시, 스탠퍼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온 뒤 모건 스탠리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6년 만에 최연소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금융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보통 이런 이력이면 월가에서 돈이나 긁어 모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직을 택했어요. 그리고 진짜 빛을 발한 건 2008년이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고 AIG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말이죠.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 옆에서 이 남자가 뛰어다녔습니다. 월가 CEO들한테 직접 전화를 돌렸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했다고 하죠. 설득하고 협상하고 위기를 봉합했습니다. 버냉키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워시의 월가 네트워크와 실무 금융 지식이 위기 극복에 결정적이었다고요. 보통 연준 의장들 보면 학자 출신이 많거든요. 논문 쓰고 강단에 서던 이론가들이죠.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제닛 옐런, 제롬 파월까지. 근데 워시는 결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직접 뛰었던 사람이에요. 월가의 언어를 쓰고 딜을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아는 실무형 전문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트럼프가 그를 낙점한 핵심 이유이기도 하죠. 2010년 연준이 두 번째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QE2라고 불리는 거대한 돈풀기 정책이죠. 이때 워시가 폭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직접 기고문을 실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 자산 버블이 생기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요. 재앙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인플레이션 타령이냐고요. 시대착오적이라고 조롱했죠. 근데 워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신을 굽히느니 차라리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2011년 임기가 7년이나 남았는데 스스로 연준 이사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9.1%를 찍었어요. 40년 만에 최고치였죠. 워시의 경고가 10년 뒤에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남자의 본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는 인플레이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물가가 오를 기미만 보이면 선제적으로 긴축을 밀어붙일 사람이라는 거죠. 시장이 그를 매파로 분류하는 이유, 바로 이 과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워시의 과거를 좀 더 파보면 흥미로운 게 나와요. 입으로는 양적 완화를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실제 표결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다니던 친정, 모건 스탠리가 휘청거렸거든요. 그때 워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칙을 따졌을까요? 아니요. 은행 지주회사 긴급 승인을 밀어붙여서 모건 스탠리를 살렸습니다. 원칙보다 현실을 택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꽉 막힌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용주의자예요. 월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준 의장이 되면 알약을 먹게 된다고요. 아무리 강경한 소신을 가진 사람도 그 자리에 앉으면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는 뜻이죠. 워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할 거고 연준의 책무는 물가 안정이고요.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무조건 강성 매파로만 보면 안 돼요. 상황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가로 봐야 합니다. 시장도 지금 그 점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워시가 요즘 밀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AI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뭐냐고요?
인공지능이 물가를 잡아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I가 발전하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고 사무실에서 AI가 분석하고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학 교과서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식혀야 한다고요. 근데 워시는 이 공식을 깨려고 합니다. AI 시대에는 성장해도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요. 경제가 과열되더라도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AI 발전을 위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희소식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AI 관련주들이요. 워시가 의장이 되면 기술주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케빈 워시의 장인이 누군지 아세요? 로널드 로더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 가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계 유대인회의 의장이거든요. 로널드 로더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창이에요. 졸업하고도 수십 년간 절친으로 지낸 사이죠. 워시는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인맥에 편입된 겁니다. 연준을 떠난 뒤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이요. 드러켄밀러와 파트너로 일하면서 월가 최상위층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여기서 더 재밌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잖아요? 이 사람도 드러켄밀러랑 오래 일한 동료예요. 워시, 베센트, 드러켄밀러 이 세 사람이 한 팀인 거죠. 그러니까 워시의 지명은 단순히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자본, 백악관의 정치 권력, 유대인 금융 네트워크가 전부 합의한 결과물이에요. 이 남자가 할 역할이 뭐냐고요? 월가의 언어로 트럼프를 설득하고 트럼프의 뜻을 월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워시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해 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금리를 내려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요. 근데 동시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 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연준이 그동안 사들인 채권이랑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기준금리는 낮추면서 실제 돈줄은 조이는 겁니다. 그림자 긴축이라고 불러요. 이 정책이 실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 금리는 내려갔으니까 트럼프한테는 보고할 수 있어요. 금리 내렸다고요.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버팁니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겠죠. 이게 워시가 노리는 타협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시장에는 건전성을 지켰다고 어필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유동성 파티에 기대서 올랐던 자산들이요. 부동산, 가상화폐, 성장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자산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워시 지명 직후에 금값이 10% 빠졌죠. 은은 30%나 폭락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금이 안전자산 아니었나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갑시다. 실질 금리예요.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이 제로예요. 근데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잖아요. 실질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빼고도 국채 수익이 괜찮아지면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워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강달러를 만들 거라고 봤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워시의 긴축 기조가 더해지면요.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은은 더 심했어요. 은이 금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산업용 수요가 절반이에요.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에 다 들어가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공포가 퍼지니까 산업용 수요도 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믿었던 귀금속이요.
강달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워시 시대에 이게 뉴노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죠.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미 금리차가 벌어집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달러를 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뛰는 거죠.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기름값, 밀가루 값, 원자재 전부 다 오릅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서민들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금리 올리면 대출 이자 못 내는 사람들 속출해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위기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문제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세요. 한국 주식 팔아서 달러로 바꿀 때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도 외국인 매도세의 휘청입니다.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원자재 값 상승이랑 글로벌 수요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그것도 상쇄돼 버려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케빈 워시가 지금 어디 이사로 있는지 아세요? 쿠팡입니다. 쿠팡 INC 사회이사예요. 한국 기업이랑 직접 연결돼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워시가 한국 사정을 잘 아니까 배려해주지 않겠냐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축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해요. 이 사람이 쿠팡 이사회에 앉아서 뭘 봤겠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내수 시장의 역동성 이런 것만 본 게 아닙니다. 가계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소비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데이터로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한국 경제의 약점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죠. 워시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한국의 약점은 뭘까요? 배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정을 아는 연준 의장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우리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격이에요. 막연한 기대 버리시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는 거죠. 먼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게 있어요.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 환상이요. 유동성 파티 끝났습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해요.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확보입니다. 그냥 현금 말고요. 달러예요.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달러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로 채우세요. 환율 1,500원 가면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분들 큰일 나요. 주식은요? 까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부채 많은 기업, 아직 돈도 못 버는데 미래 성장만 팔아먹는 기업은 빼세요. 현금 흐름이 탄탄한 퀄리티 주식에 집중해야 해요. 빅테크, 필수 소비재 쪽이요. 금, 은 폭락했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 금리 경로가 확실해질 때까지 관망하세요. 섣부른 저점 매수가 물타기 되는 수 있어요.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금리 내려가길 기다리고 계시죠?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있으시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결국 살아남는 건 실적입니다. 펀더멘털이 확실한 자산만 버티는 차별화 장세가 시작됐어요. 케빈 워시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닙니다. 흔들리던 달러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는 미국의 선언이에요. 이 남자는 트럼프의 예스맨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계산하고 냉정하게 설계하는 사람이죠. 시장의 예상을 깨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러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요. 환율과 부채라는 양날의 검 위에 서 있어요. 최악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경제는 결국 심리입니다. 근데 그 심리를 움직이는 건 냉철한 시나리오예요. 공부하고 대응해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